안녕하세요. 통합사의 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위 간부급 인사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선생님 이러다가 중동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다 느꼈잖아요. 아니 이란 대통령의 탄 헬기가 추락을 했대. 그 배후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최악이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란 정부와의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의 정세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가? 일단 서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왜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 안에서 이란은 서아시아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약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정세를 예측을 해볼게요. 최근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이자 집권정당인 하마스가 몇천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게 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아주 오래전 역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 먼저 올라가 볼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여러 국가가 식민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거였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그런 상황이었었죠. 세계대전에 참여한 나라들은 너무나 많지만 주요한 진영만 설명을 해보자면 한 축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독일이 가장 중요해요. 독일과 손을 잡고 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 측에 있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까지만 쓸게요. 여기에 또 오스만 제국도 동맹국 측에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였죠. 이 시기에 초창기에 독일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독일 제국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었어요. 여기서 영국이 전쟁에서 좀 빠르게 이기려면 이 방법이 먹히겠다라고 생각했던 묘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유럽 진영 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하기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분열을 통해서 붕괴를 시켜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만 제국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독립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랍인.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고 싶었겠죠. 영국이 바로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세계의 지도자였던 후사인에게 서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맥마흔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영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랍인들아, 너네 오스만 제국의 이 지배 속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영국이 너네 중동 지역에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도록 지원해줄게. 대신에 지금 우리 1차 세계대전 중이잖아. 영국 측에 서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주면 중동 지역 너네 독립된 국가 우리가 약속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랍인들은 당시에 영국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이 아랍 부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이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쟁 지역이 되는 팔레스타인 일대가 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이 지역에 아랍 사람들의 독립된 국가 수립을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아랍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게 19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도록 영국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변수는 독일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다는 거였죠. 당시에 영국은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이 전쟁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영국에서는 전쟁 공채를 많이 발행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해지고 돈이 아쉬운 상황이 될 때 영국에게 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국가로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의 금융업을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을 떠올린 거예요. 아,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영국 측에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공채 같은 것도 유대 자본이 사들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주요한 무기에 포탄이 있는데 포탄의 주요 재료가 아세톤이 들어가요. 이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유대인 과학자 바이츠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가져와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이 맥마흔 선언처럼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약속을 하게 돼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당시에 영국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계 자본 중에서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보냈던 편지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국 국왕폐하의 정부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가 나왔죠?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맥마흔 선언에서 아랍인들한테 우리 도와주면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너희 독립된 국가 건설을 약속해줄게 라고 하는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2년 있다가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을 해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두 집에다가 이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의 사기 분양 사건이죠. 한 집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대가로, 한 집은 그 대가로 자본력을 제공을 했는데 이 양쪽에다가 분양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딱 언제 영국의 사기 분양에 걸리게 되느냐. 영국의 진심은요, 사실 전쟁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이 중동 일대를 분할해서 점령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비밀협정이었는데 사이크스 피크 조약이라고 해서 심지어 1915년과 1917년 사이 1916년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영국과 프랑스 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은 분할 점령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는 비밀조약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그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요 A 지역일 때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B 지역일 때는 영국의 일대로 들어가는데 뭐 워낙에 예민한 이슈가 많은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하는 요 지역은 공동통치 구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자라고 하고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협정이니까 사실 요 내용이 알려지면 아랍인들도 유대인들도 정말 깜짝 놀라게 되겠죠. 야, 우리한테 분양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너네가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밀협정이잖아요. 이 비밀협정을 그런데 러시아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폭로를 하게 되면서 영국의 사기행각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협상국 측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팔레스타인일 때는요? 팔레스타인일 때는 영국의 보호령이 돼요. 자, 영국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아랍인들한테도 약속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이라던가 정치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쪽에도 힘이 셌던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국이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주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던 시점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의 나치당을 누가 이끌었죠? 히틀러가 이끌었죠. 히틀러는 이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 민족을 탄압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학살에서 벗어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팔레스타인 일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양쪽이 모두 다 사실 사기 분양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를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기구가 있죠. UN 국제연합이 있잖아요. 이 국제연합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팔레스타인에서 분할해서 점령해서 살면 어때라고 하는 분할안을 내놓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일대를 갖고 유대계 사람들이 이 주황색의 일대를 가지면 어때? 라고 분할안을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5대5 이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씩 비슷하게 가져간 걸로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찬성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찬성을 했고 아랍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현 상황에서 당시에 이 시점 분할안이 마련이 됐던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아랍인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요 일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은 아랍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분할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 6에서 7% 였고 아랍인들이 93에서 94%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땅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아랍인들은 절반 정도를 잃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찬성을 합니다. 자, 국제연합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합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잖아요. 미국도 전폭적으로 유대인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유엔의 분할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1948년에는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걸 기회로 잡아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 건국에 반발하면서 아랍인들 그리고 아랍계 국가들이 뭉쳐서 제1차 중동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중동전쟁이요, 여러분. 1, 2, 3, 4차까지 진행이 돼요. 이 전쟁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싸움이 계속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승리한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였고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일대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지금 다시 문제가 된 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 일대에서도 요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예요. 이 가자 지구는요. 1994년까지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이제 넘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토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크기로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만한 34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요. 유대인들도 정착촌을 구성해서 아랍인들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내에서도 분쟁이 당연히 끊이지가 않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2012년과 2014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런 갈등으로 인한 폭격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오늘날 일어났던 2023년과 똑같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요 일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94년에 빠지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요 일대는 어쨌건 간에 아랍인들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2006년에는 선거를 통해서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집권 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랍인들의 입장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가장 극단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마스의 입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차지한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억울하게 빼앗긴 거 다시 되찾아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더라도 이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 돼. 너무 억울해.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뭐 지지를 얻었으니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식 자체가
자살 폭탄 테러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닌 뭐 학교 같은 곳에 대한 폭격이라던가 무차별 미사일 폭격 이런 걸로 민간인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단체에서는 하마스를 무장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과 최근에 아랍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가 개선되면서 국교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이 발전이 있게 되면 가자 지구 쪽에 또 아랍계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되잖아요. 이거를 좀 막아보고자 극단적으로 전쟁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는요.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 이런 외교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심어놨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과 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사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분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신 분인데 팔레스타인 편에 설 거다라고 했더니 뉴스에서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이란이 몇 시간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랑 어떤 관계고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어떤 관계이길래 지상군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 또 하마스보다 파괴적인 헤즈볼라 17년간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데 헤즈볼라는 또 뭔지 하마스는 뭔지 이런 것들에 혼동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중동 지역 혹은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역을 이해하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의 탄생은 7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하게 되죠. 이슬람교 탄생.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큰 빈부격차의 원인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 발칸반도 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요. 서아시아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관계가 7세기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다툼에 휘말리면 뭐 상인으로 치면 물건도 뺏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대체 교역로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는데, 그 대체 교역로에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머물면서 중개무역도 하면서 발전하게 됐던 도시가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습니다. 워낙에 대체 교역로로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조금 번 사람들도 있고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빈부격차 문제가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할수록 평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사람이 무함마드였습니다. 창시자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미청년이었어요.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나이는 25살. 너무너무 잘생겼던 이 미청년의 특이점이 있다면 40대에 과부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과부는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함마드의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당시에 계시를 받고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유일신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신교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신들을 믿는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의 이 분위기로 인해서 관련된 산업이 또 발전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면 아이돌 굿즈를 사듯이 이 다신교로 인해서 굉장히 짭짤하게 돈을 벌었던 영역이 성지순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디에 성지순례 가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관광 산업 같은 게 부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당시 상인들이 있는데 무함마드가 신은 유일신 알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 무함마드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메카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옮겨가게 돼요.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데 무함마드는 이 메디나로 가서 이슬람교의 세력을 규합했고요.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탈환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무함마드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함마드는 인간이었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후에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슬람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선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슬람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칼리프를 선출했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7세기 정통 칼리프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슬람의 종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대 칼리프부터 4대 칼리프까지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4대 칼리프에 올랐던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알리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로 이슬람교를 개종시킨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종시킨 사람이자 첫 번째 남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남자 무슬림이 바로 알리였어요. 왜냐면 무함마드의 혈통, 사촌이었거든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었습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무아위야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 왕조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시대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서 세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있었어요. 알리의 차남 후세인의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카르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알리의 후손이었던 후세인을 학살하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카르발라의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슬람의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마이야 왕조의 모습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시아파라고 해서 진정한 이슬람의 종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즉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 그러니까 이 알리의 혈통들로 이어져야 된다.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진정한 이슬람 세계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겠죠. 여기는 칼리프를 대대로 자기 가문에서 세습하면서 무함마드의 이 혈통의 세력을 배척했으니까요. 자, 시아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게 바로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이슬람에 정해진 이 계율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사람,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바로 수니파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살펴보면 이렇게 국가들이 형성이 되죠. 이 중에서 요즘에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국가입니다.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왜 싸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 내에서도 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세력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 전체 무슬림 중에 수니파는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다수파고 시아파가 1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시아파 계열의 국가랑 수니파 계열의 국가가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아파 벨트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 일대인데, 시아파 벨트에서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반면에 수니파 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수니파 벨트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나라가 바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인데요. 이란은 서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형세를 확장해온 나라예요. 군사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핵무기랑 관련해서는 아직 개발을 못했다고 파악을 하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을 비롯한 주요 기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아파 계열의 무장 정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시아파 무장 정파에 자금이나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는데, 시아파 무장 정파죠. 굉장히 강력한 헤즈볼라가 있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카타입 헤즈볼라가 있고, 예멘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 같은 영향력이 큰 무장 정파들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무장 정파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고요. 그럼 하마스는 시아파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란이 지금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위파 무장 정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타도가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마스를 지원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아파 순위파 나뉜다고 할지라도 같은 서아시아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인데 왜 대립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종교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이란은 1979년의 혁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서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전제 군주정, 왕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순위파의 왕정을 가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전제 군주정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왕의 통치, 군주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일어났던 이 혁명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위파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대장인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도 사이가 좋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적에 해당하는 두 세력이 손을 잡게 되면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고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이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랍권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 정상화가 무기한 연기되는 지금 상황에 오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모습으로라면 가자지구로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가자지구를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하지만 전쟁이 확산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자지구 안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그 안에서 정말 복잡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와서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큰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자지구 정복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서안지대, 여기에도 무장단체가 있죠. 레바논에도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세력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변국은 어떤 입장이냐? 사실 일단 주변 국가들은요, 우리가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봤지만 그때랑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주변 국가들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랍 형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온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옴시티 이런 걸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국민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한 얘기였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 편이라기보다는 이 웨스트뱅크 쪽에 있는 파타 당 쪽에 서겠다라고 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고요. 하마스를 지지했다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산된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요약된 내용들 잘 보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이걸 기점으로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 더욱더 이란의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도 아닌데 우리가 뭐하러 이런 테러를, 위험 부담이 큰 테러를 저질렀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떠오르게 되죠. 아니 이란의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 아니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란의 정치 형태를 보면 이란의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1인자가 따로 있고 2인자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 형태가 우리랑 달라요. 굉장히 독특한데 신정일치의 국가거든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로 우리가 단군 이야기를 배울 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을 해주면서 종교적 지배자인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일치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딱 그런 형태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가 곧 국가의 정치적 최고 결정권자의 지도자인 최고 대표자,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서열을 나눠보자면 1인자가 하메네이고 2인자가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정부의 수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측면에서 최고 결정권자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전쟁을 더 악화시킬 의도도 없을 뿐더러 뭐하러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배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헬기 추락 사고가 벌어졌을 때 단순 악천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추락을 한 거지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배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동의 정세 속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둘러싸고서 암투는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란의 이 사망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둘러싸고서 내부의 암투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 이후에 최고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 어떤 노선인지에 따라서 강경파인지 온건파인지에 따라서 이란 내부에서의 움직임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압박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